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2월에 정년퇴임한 정규입니다. 지난 12월 20일에 총장님께서 메일을 내셔서 그동안 연구한 거 주요 저서 도건 중심으로 학문적 관심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좀 편하게 이야기해달라 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영어를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18세기의 주로 연구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한국 한문화 분야의 연구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조선 지식인에 대한 관심을 시작의 맥락에서 가져왔습니다. 학자는 학술의 시대와 공부한 시대를 표현하죠. 저는 주로 18세기 이제 조선 지식인의 이제 문화 접촉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산 정약용 연구에 한 20년이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앞에 건 빼고 다산 연구자로 진행해온 공부의 여정에 대해서 조금 소회 일단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해온 말은 질문을 좀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늘 해왔습니다. 보던 대로 보고 가던 길로만 가면 질문은 바뀌지 않고 보던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질문이 안 바뀌면 어떤 연구를 해도 똑같은 연구가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동어 반복이 됩니다. 질문을 바꿔야 기존의 질문이 대답하지 못하는 지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 조선 지식인이 제 공부의 화두였는데 무슨 공부든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닿는 지점이 있게 됩니다. 제 18세기 지식인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제가 지내왔던 시대의 분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90년대 이제 소련 연방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됐고 이후에 이제 탈이데올로기니 지구촌 세계관이 신지식인이니 아니면 뉴밀레니엄 혹은 디지털 혁명, 인터넷, 빅데이터, 정보화 사회 그리고 이제 지금의 AI 시대까지 정말 숨가쁘게 가파른 흐름 속을 살아왔습니다. 사회들 위치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이런 키워드는 계속 교체되면서 담론의 생성과 소멸의 속도도 정말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가 아성으로 구축된 담론의 서술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18세기 학회를 많이 했는데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각 슬라이드마다 제가 문장을 하나씩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는 자리가 달라져야 시선이 바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학을 우리 국내의 어떤 시선으로만 바라보거나 사회개혁의 모멘텀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실학보다 제가 이제 만난 실학은 이제 세계 18세기 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4년에 한 번씩 모이면 한 7, 800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한 3, 40개 세션이 오전 오후로 계속 돌아가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를 하면 이제 그 제목 보고 찾아가는 그런 방식인데 한 번씩 이제 가면 저도 이제 발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가면 제목만 보고도 받는 어떤 인사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아,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것도 우리 논문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시대가 상당히 격정과 문화의 시대였고 유럽의 계몽주의 혹은 백과전서파로 대표되는 그런 지식 정보의 빅뱅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인데 똑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서양의 영향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저런 코드들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다산이 그 많은 지식 경영의 프로세스를
우리 사회의 이 혼란한 정보화 사회에다가 적용하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박제가의 묘향산 속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보 환영의 수사학이 있는데요. 이 수사학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폭포를 올라가는데 남들은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한 걸음 올라 돌아보니 입과 손이 뚜렷했고 5걸음 올라보니 눈썹이 보이고 10걸음 뒤에 보니 가세 테두리만 보이고 100보쯤 올라오니 사람들은 안 보이고 멀리 동구박 사람만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시점에 따라서 보이는 지점이 달라지는 이런 것이 이제 이보는 뭐냐면 걸음을 옮기자 환형, 형체가 변환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 이동의 그 묘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밑에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계곡에 소리개가 떴는데 잔등이 보인다. 소리개가 저 밑에 날고 있다는 그런 식의 이제 보는 시점에 따라서 보이는 지점이 달라지는 것을 묘사하는 방법을 이보 환영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문에도 사실은 좀 이런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지점과 시점이 상당히 달라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답이 18세기 지식인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 고민을 했고, 이 시대에 발합경이니 연경이니 녹앵무경이니 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이 책들은 전부 자기의 문집에는 다 자기 검열로 배제시킨 책들입니다. 발합경은 관상용 비둘기 사육법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비둘기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유두공이 썼습니다. 연경은 담배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담은 것입니다. 국민의 기호품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담배 맛있게 피우는 10가지 방법, 담배를 피울 때 싸가지 없는 10개의 표정, 젊은 녀석이 담배를 피다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을 때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신구부터 시작해서 산지, 뭐 맛있게 피우는 법,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이런 책들. 그런데 이런 책들이 유두공이 발해고를 썼던 실학의 저술들, 박제가의 북학이나 이런 거에 편집하는 메커니즘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걸 지어내거든요. 다산의 500권 책도 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은 살아남았고 어떤 책은 자진해서 폐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폐기된 자료를 통해서 뭔가 이 18세기라는 것이 지식정보 담론 체계 방식에 굉장히 변화가 왔던 시대로 이 실학을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제 질문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 보면 이제 조선 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가 문화에 어떤 변동을 가져왔는가를 주목해서 이제 그냥 그런 실학의 뭐 애민정신 이런 거 입도 떼지 않고 이런 메커니즘의 방식, 프로세스의 방식으로 이 책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뀐 질문이 문법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계속 질문이 바뀌지 않거든요. 어떤 작가에 대해서 연구하면 평생 그 작가만 연구합니다. 똑같은 관점이죠. 관점은 변한 게 없고, 토론을 하면 몇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네가 발표할 때는 내가 토론하고 내가 발표할 때는 네가 토론하고 이런 식의 이제 토론을 특히 다산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리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질문과 동어 반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참 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학에 대해서, 실학의 문제는 이게 뭔가 사유와 작업 방식에서 이제 현대 사회에 대한 대안 담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웰빙, 해외 여행 자유와 지구촌 세계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더 이상 실학을 유용성과 근대성 담론 혹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담론 이런 방식으로만 실학을 소비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세기의 맥락으로 좀 끌어올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거에서 개인의 가치나 삶의 균형과 조화,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활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고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문제로 실학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학회에서 했다가 아주 그날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의 나한테 15분 질의 기회를 달라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저를 아주 그냥 되게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난리가 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꾸자 생각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다산화 연구는 다산은 얼마나 위대한가, 다산의 애민정신은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쪽이었다면 저는 다산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전방위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었고 지식 정보화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제가 이제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산이 어떤 지식을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정보화 작업을 진행했는지를 이제 밝힌 꽤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쓰고 나니까 남양주 공무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공무원을 상대로 특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 외부 강의 한 10여 년 안 할 때라 안 하겠다고 했더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양주에 다산 특강이 계속 열리는데 오기만 하면 맨날 목민심서 공무원은 청렴 결백해야 되고 애민정신을 가져야 되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도둑놈들입니까? 맨날 그런 소리만 하니까 다산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다산이 작업을 했을까 이 프로세스에 관한 걸 보니까 이거 저희들 TF팀 만들어서 과제 한 거 할 때 굉장히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좀 해서 다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안 할 때인데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차에 관한 것과 천주교에 관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답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인데, 아까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을 할 때 미국 프린스턴에서 그걸 1년 있으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1년을 아주 그냥 틀어박혀서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 출발할 때 강진에서 무슨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도록을 받아봤는데 그 도록 속에 이 편지가 한 통이 실려 있었어요. 이게 다산 친필입니다. 다산 글씨 정말 잘 썼거든요. 다산의 친필인데 이 편지를 보다가 이 백운동에 강진 백운동에 있는 그 제자한테 쓴 편지입니다. 말을 안 듣네. 안 나와요? 이건 나와야 될 거 아닌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산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고구의 시절이 됐는데 다시 바란다. 뭘 바라냐면 속해 계속 이어서 차를 좀 보내주기를 바란다라는 부탁. 그 전에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름지기 뭐라 그러냐면 차를 어떻게 만드냐면 3번 찌고 3증 3번 햇빛에 말려서 지극히 가늘쇠자입니다. 가늘게 빻아서 또 가늘게 갈아서 또 반드시 돌샘물로 석천수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진흙처럼 짓지어서 이거를 떡차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 제조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마시는 설록차가 이제 옛날 우리 조선 차의 원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차를 짓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의 기록을 보고 이 칠문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강진을 내려갔습니다. 강진을 내려가가지고 소장자를 물었더니 이 백운동이라는 곳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이라고 지금 아주 유명한 데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2007년에 갔을 때는 이런 시골 집이었어요. 아주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꽃감이 가을이라 이제 걸려 있고 저쪽에 걸려 있고 이런 데서 있었고 여기 이제 화계죠. 꽃계단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이제 유상곡수라고 해서 지금 아주 유명한 곳이 됐는데 이 연못이 있던데 이런 소철이 있고 막 이렇게 길도 다 메어져 가지고
거의 허름한 시골 농가였습니다. 폐농가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정리하면서 그 아까 허름한 집에 이제 저 본체가 들어섰고 이 앞에 이제 다 정리해서 지금은 이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남 3대 명원 중에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국가 명승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1년에 지금 몇만 명이 계속 줄달아서 오는 강진의 아주 최고 명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아까 그 폐허 보셨죠? 그런 아무도 있는지도 모르던 폐허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인문학의 보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책이거든요.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이라고 해서 강진 백운동에 관한 선인들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글을 제가 싹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책을 자료를 다 소개하는 그런 글로 풍부한 문헌과 사진으로 옛 별서 공간을 복원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은 이제 강진의 최고 명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2007년에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그 자료를 보러 갔는데 노인이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료를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곡절 끝에 자료를 보게 됐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이 양반이 무슨 자료를 하나를 복사한 자료를 하나 이거는 뭔가 몰라 하면서 저한테 꺼내 보여줬어요. 그 집에 다산 선생 친필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다산 제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상한 책을 하나를 주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고 아까 18세기적 지식경영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에 관한 내용이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저는 차를 전혀 몰랐으니까 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구하는데 다만 이상한 건 아까 떡차냐 이차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차계에 대한 연구를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책이 한국 차계가 지난 50년 동안 목매도 그리워하던 찾던 동닭이라는 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연한 발견이었죠. 이 동닭이라는 책은 초이선사가 동다송이라는 책에 한 단락만 인용된 문장이 있었고 이게 전혀 안 알려져 있던 책인데 그 책을 찾아서 제가 이제 그 작가도 정약용으로 알려져 있던 것을 이덕리로 바로 잡고 이 책에 대해서 전체 번역을 하고 정리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저 양반 묘소도 제가 발굴하고 정리하고 비서까지 지금 다 새로 써서 후손이 와서 울어요. 저를 보고. 자기 할아버지가 200년 동안 처사공으로 유배 갔다가 죽은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종친에 와도 맨날 귀퉁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갔는데 왜냐하면 죄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다산의 자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다산 친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찾아서 헤맸고 그래서 새로 발굴한 다산의 친필첩으로 다산학에서의 지평을 열다 그랬습니다만은 내용은 이제 다산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학술 그룹을 조직하고 운영했을까 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준 글들 필첩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다 사진까지 다 실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의 재발견이라는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산은 제자들한테 꼭 종이나 천에다가 이렇게 글을, 훈계의 글을 써주어서 첩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다산의 취미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집에는 다 빠져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집에 빠진 글들을 첩을 전국에서 제가 한 40개 정도를 찾았습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묶어서 정리한 책이 다산 증언첩이라는 책을 정리했고요. 뭐 이런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묻고 찾고 또 만난다 그랬습니다. 아까 동닭이를 찾았고 현장을 찾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떡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 차계의 가장 큰 현안이 뭐였냐면 핵심 개념이 뭐냐면 차는 초이차가 우리 차의 다성이라고 해서 차의 성인이다라고 했고 초이가 다산에게 차를 가르쳐서 유배 시절에 다산이 차를 마실 수 있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차계의 전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문헌을 조사하면 할수록 이 전제가 다 틀렸어요. 이들이 마셨던 차는 추사가 초이한테 받아 마셨던 차도 전부 떡차였습니다. 떡차라는 게 이제 동전처럼 생겨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마시는 차거든요. 그게 발효 황차죠. 그 차니까 입차라는 것 가설이 이제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초이가 다산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산이 초이를 가르쳤습니다. 다산은 1809년부터 차를 초당에서 몇백 건씩 만들었다고 자기 친필로 남긴 기록이 있고, 초이는 1830년부터 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20여 년의 인터벌이 있죠. 그러니까 초이가 다산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 자료는 뭐 수십 종이 있습니다. 친필로 남아있는 것들만요. 이 책이 이제 바로 이 책인데요.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에서 다산 추사 초이가 빚은 아름다운 차의 시대 해서 이제 제가 찾은 자료만 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새로 했습니다. 이 책 때문에 거의 차계의 공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무슨 주장을 하면 차계 최고 원로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주장을 한번 할 때마다 우리 차인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노력해온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짓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거의 뭐 그런 협박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자료는 안 보여줍니다. 자료는 또 절대로 안 보여주고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참, 이 동네가 정말 험한 동네구나 하는 것을 참 알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판에는 끼지 마라. 춘판, 차판, 그 다음에 또 무슨 판 하나가 또 글판, 서판, 서에 이쪽은 끼지도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차 하는 분들은 차는 잘 알지만 한문은 모르고, 한문 하는 사람들은 한문은 해석하지만 차에 대한 그 전문 식견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삑삑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로 박사를 받았던 젊은 친구 유동훈 선생이라는 사람과 같이 해서 이제 차 쪽은 하고 번역은 제가 다 하고 해서 이제 자료 모아서 아주 두꺼운 책으로 우리 차문화사 자료를 전부 집대성하는 작업을 지어서 지금은 이제 이 책들이 굉장히 주요한 교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12년에 그 다음 세 번째였죠. 세 번째 연구년을 하버드 옌칭으로 1년 가 있게 됐습니다. 하버드 옌칭에 이제 비즈니스 스칼라로 1년을 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은 연안 박지원을 연구하려고 작심하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연안 박지원을 갔는데 옌칭 도서관에서 연안 박지원 도서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경성제대 교수였고 추사의 세안도를 소장하고 있었고 추사학으로 박사를 받았던 후지스카 지카시라는 사람의 책이 우연히 걸려들었어요. 거기에 후지스카 지카시 표시 아무것도 없거든요.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의 소장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메모도 있고. 그래서 홍대용, 박재가, 김정희 이쪽에 청조 학단에 대한 연구로 이제 경성제대에서 동경제대에서 박사를 받고 경성제대 교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의 책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어북을 맨날 들락거리면서 그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전히 종로에서 김서방 찾기식으로 찾았습니다. 후지스카의 책 속에서 후지스카가 읽은 책을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 신청해서 꺼내봐서 이런 식의 특징이 나오는 게 이제 후지스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정말 종로에서 김서방 찾기식으로 찾다가 이제 이렇게 찾았죠. 이것도 하루에 3종류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가서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레어북을 열어줬어요, 저한테. 자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 8종을 봐라, 이렇게 찾아지잖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가면 열어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열람실은 자기가 먼저, 제가 보통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자기가 먼저 거기다 넣어놓고 제가 들어가면 바깥에서 잠그면 안에서 못 나옵니다. 바깥에서 사인을 해야 이제 열어주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카드에다가 잔뜩 쟁여놓고 이제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작업을 시작했죠. 이 안에 뭐 추사 친필 메모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망한여가 이제 아까 후지스카의 당원인데요. 이 한강이 바라보이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망한여가 수장하고 있는 완당의 구장서 목록이라 해서 자기 책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회심의 완당 구장서 중에 7종이 있다 그러면서 진전잔자라는 책, 유흥비잔자라는 책,
그 다음에 금속존, 추사잡기, 상우기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누구 도장도 찍혀 있고 옥방강 흑지섬 도장도 있고 옥방강 도장도 찍혀 있다. 이런 책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검색을 했더니 네 종류가 옌칭 도서관에서 튀어나왔어요. 후지스카 자료 꽤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매암시초하고 진전잔자, 유흥비잔자, 그 다음 금속존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놈들가 하도 고소가 많으니까 도광연간 이후 1850년대 이후 거는 고소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고소도 아니에요. 일반 서가에 꽂혀 있습니다. 추사도 거기 찍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 빌려가지고 1년 동안 제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을, 네 책을 한꺼번에 한번 다시 회면시키기 위해서 이 두 책을, 이거는 레어북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열람실에 있던 거를 제가 가져가서 기념으로 내가 여기서 사진 좀 같이 찍어주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이제 80년 만에 저 책들이 후지스카이 서재에서 나와서 만나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석지선 이런 도장들, 추사 도장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Literary in the 18th and 19th Century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엔칭에서 보고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이라는 두 권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엔칭 도서관에서 찾아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현장 중계하듯이 썼던 그런 글들이죠. 자료가 자료를 부른다. 두 가지 말을 하겠습니다. 한림대 도서관과의 박물관과의 인연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다산의 편지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산 편지를 이야기하면 제가 어느 날 공부가 참 우연의 연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날 심심해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졸려서 다산 친필 이렇게 한번 검색 엔진에다 네이버에다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천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자기 5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월전 미술관을 갔는데 다산 선생 친필도 있고 태계 선생 글씨도 있고 참 좋았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아무 설명이 없이. 그래서 이제 다산 친필이 거기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학예사를 바꾸라고 했더니 학예사가 그래 제가 거기 다산 편지 있죠? 네. 제가 가면 촬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 밝혔더니 그이가 이제 제 책을 좀 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잘 압니다. 그러면서 뭘 오세요? 그냥 보내드릴게요. 하더니 이렇게 생생한 사진을 그냥 5분 만에 쫙 보내와가지고 우연히 검사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였어요. 요 도장을 조금 기억해 두세요. 요 도장. 그리고 이게 뭐냐면 대흥사에 가면 천불전이 있습니다. 이 천불전이 이거 대흥사에 가면 천불전이 있습니다. 이 부처가 대흥사에 큰 불이 나가지고 다 홀랑 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주 기림사에 와서 1000개의 부처를 청석을 깎아가지고 이제 다시 조성해가지고 대흥사로 오는데 육로로 오면 이게 진동 때문에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해로로 이제 포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300개 실은가 700개 실은 배 두 척에서 했다. 한 배가 그냥 일본으로 나가사키로 표류해버려서 떠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작년 겨울에 들을 문자입니다. 석불이 동쪽으로 표류해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한테 네가 얼마나 늙은 노인네가 맨날 눈물을 흘린 눈으로 가서 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했겠느냐. 그런데 그게 또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침내 마음먹은 일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여기 이제 노인 희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석불이 여기 보면 숙분 하자 위 선례지 300불. 어떤 게 먼저 도착한 300개고 어떤 게 일본에 갔다 돌아온 700개인지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게 반드시 부처님의 배 등어리에다가 모두 작은 전서로 100길 사자입니다. 날일자를 이렇게 100개 써두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옷을 딱 벗기면 여기에 일본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초일을 시켜서 벗기라고 한 그런 내용이 그 편지예요.
그래서 이걸 딱 뺏기면 이 편지가 딱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썼죠. 글을 썼는데,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는데, 이 한림대 개교 30주년 기념 특별전원이 언제냐면 제가 하버드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버드에 있을 때인데, 그때 여기서 무슨 중요한 자료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기 도록을 하나 구해가지고 나한테 빨리 하버드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이원식 선생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여기에 계남척독, 윤흥위와 장난홍 척독 같은 자료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오셨네요. 이수김 선생, 학예사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계시길래 제가 이제 메일을 계속 주고받았죠. 그러면서 이 자료를 좀 다오 그랬더니, 저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예전에 아까 표류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했는데, 그 원본 그림이 우리 한림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선 표격도라는 그림입니다. 그 700개의 부처가 여기 있죠? 떠내려간 700개의 부처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우리 승려가 있고, 한국 뱃사람이 있고, 승려들이죠.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언제 배가 떠내려고 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꽤 이제 만남으로써 아까 그 편지가 하나의 완전 서사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자료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아까 다른 자료를 보러 왔을 때 우리 이승훈 선생님이 제가 그 자료 쓴 거를 참고해서 해제를 썼기 때문에 저를 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 이게 이제 한림대에 있는 계남척독이라는 책입니다. 이 계남척독은 이게 무호 이한복이라는 사람이 쓴 제첩인데, 추사고 밑이죠. 여기 보면 홍독보는 이제 홍대용을 가리킵니다. 홍대용이 써준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 계남척독이라는, 척독은 편지죠. 여기에 빨간 명함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가건 권제 유송령 돈수배, 연가건제 포우관 돈수배, 그래가지고 유송령이라는 사람과 포우관이라는 사람, 두 사람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 유송령 포우관은 전부 서양 선교사들로 그 당시 중국 관상감에서 활동하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김민호 선생님께서 이 할러슈타인인데, 이 사람이 유송령이 여기 보면 나오죠. 페르디난도 아우구스틴 할러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슬로베니아에서 이 사람 2003년에 이 사람 기념 우표가 나올 정도로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실명이 적힌 명함이 이제 여기 한림대학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글에 한 꼭지를 또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윤흥위아첩, 한림대 로고 보이시죠? 이렇게 다 찍어서 보내주셔서, 나중에는 물론 해제한 걸 줄 서서 책에다가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게 권룡제 친필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첩도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연행록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려다가 또 조선 표격도를 만났고, 조선 표격도는 이제 또 앞선 그 편지, 월전미술관 편지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공부라는 게 보이지 않는 어떤 사슬들이 계속 이어서 계속 체인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까 월전미술관에 봤던 그 편지 중에 도장 말씀드렸죠. 그 도장을 다시 한 번만 잠깐 가면, 요 도장입니다. 요 도장. 여기는 누구한테 보낸 수신자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받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 편지를 하고 나서 또 요 도장이 찍힌 편지를 또 찾았어요. 이건 진짜 우연히 찾았습니다. 옥션에 이 편지가 나왔는데, 옥션을 딱 보니까 이거 많이 보던 도장인데? 해서 찾아보니까 아까 그 월전미술관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도장이 탁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완호 화상이라는 승려한테, 대돈사 승려에게 준 기명 편지였고, 아까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럼 이 두 사람 편지가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됐죠.
그러다가 또 나왔어요, 이 편지가. 이건 다산 박물관에 있는, 강진 다산 박물관에 있는 편지인데, 이것도 누구한테 줬는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을 보니까 완호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와요. 여기는 6월, 이것도 누구한테 한 것도 없는데 다초가 준다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나왔죠. 그 자꾸 보면 저는 다산만 보니까 계속 저한테 걸려요. 이거는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차 잡지에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기사 속에 그냥 사파로 들어간 편지, 우리 집에 다산 편지도 있지 하면서 쓴 거예요. 본문 내용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도 이 도장이 또 탁 찍혀, 또 완호 화상입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소장처가 전혀 다른 완호의 편지를 전부 8장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한 첩에 적혀 있던 거예요. 한 첩에 묶여 있던 것인데 소장자가 그 일정한 위치에다 똑같은 도장을 이렇게 찍어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다 해첩을 해서 다 팔아먹은 거죠. 한 장 한 장 다 팔아먹은 것이 전국으로 흩어진 것을 이제 하나하나 걸려들으니까 8장까지 제가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으니까 이제 하나의 서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 공부를 조금 이야기하면 뭘 하면 좀 끝을 보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책을 준비한 책도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바꾼 만남 같은 책은 다산이 그 제자 황상이라는 사람과 만남에 대한 처음과 끝을 말한 것인데요. 황상은 15살에 초당에 이제 와가지고 내제자로 들어가서 그 주막집에서 이제 서당에서 처음 드린 제자입니다. 얘가 정말 눈물 나는 제자인데, 얘가 처음에 해가지고 한 사흘쯤 지났을 때 다산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총기도 없고 둔하고 그런데 저 같은 애도 공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공부는 너 같은 놈이 하는 거야. 머리가 좋은 애들은 대충 하고 말아. 암기력이 뛰어나는 애들은 한 번 보면 싸가니까 금방 돌아서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너같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드립하면 그거는 구멍이 뚫리기가 어려서 그렇지, 한 번 뚫리면 그건 끝이다. 공부는 너 같은 애가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글로 써줘요. 그게 유명한 삼근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되지. 부지런하면 되지 해가지고 부지런하고 그걸로 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그 글이 짧은데 친필로 남아있어요. 그 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처음 만남과 끝까지를 제가 아주 문헌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제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다산과 강진 용열이라는 책이 이게 이제 그 책이고요. 강진 용열이라는 책은 그림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신라 와당 비슷한 느낌도 들고, 이게 강진의 용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다산이 제자들 데리고 매년 봄에 소풍을 갑니다. 이 소풍을 갔던 곳에서 이런 거 청자도 출토를 되는데 고려 불교의 성지예요. 근데 완전히 지금도 폐허입니다. 폐허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다산을 연구하다가 다산의 용열에 관한, 이 삶을 바꾼 만남에도 용열 소풍에 관한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사 연구를 건드려가지고 용열을 끝을 본 게 이제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새에 대해서도 제가 한시 연구를 하다가 새와 관련된 한시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논문 한 편으로 쓰기는 너무 아까워서 아예 그림 속의 새, 한시 속의 새에서, 이건 2권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새 문화사전이라 그래서 일단 이콘 읽기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새에 관련된 한시, 그 다음에 그림, 문헌 했습니다. 이거 할 때는 대만 가 있을 때인데 대만 야생조류협회 찾아가가지고 그냥 소리 테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거 다 찾아오고 전 세계 갈 때마다 조류도감 다 찾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우표도 한 1000장 이상 모았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천주교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다산 연구는 10여 년 했던 다산 연구는 전부 강진 시절의 다산이었습니다.
강진 시절에 유배지의 다산이었고 모았던 자료들도 대부분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써준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젊은 시절의 다산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다산을 들추다 보니까 이건 천주교를 빼고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다산과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잇따라 많은 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나온 책 중에 황일롱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대만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양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대만 학계에서 중국에서도 출간됐고 아주 굉장히 정평이 있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명말청초의 제1대 천주교도, 최초의 천주교도, 명말청초의 천주교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순무벼슬을 했던 손선생, 손원화라는 사람인데, 누르하치와의 전쟁에도 투입돼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했는데, 천주교도로 이제 핍박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다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인물이죠. 이 그림이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황제가 계신 페루 앞에서 조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이 사람이 선언합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는 내면은 이제 천주교도이면서 겉으로는 이제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상태의 인물을 이제 양두사, 머리가 두 개인 뱀, 이게 양두사예요. 실제로 이런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은 머리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손원화가 양두사라는 장편의 시를 썼어요. 그 장편의 시를 자기한테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은 임금이고 이쪽은 천주죠. 천주인데 두 개의 머리가 똑같이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먹이가 있을 때 어디로 가느냐 가지고 맨날 싸우고 나는 일로 가려는데 쟤는 절로 가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다면 머리 하나를 잘라버리면 되지? 자르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려면 둘 다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모순적 공존 상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모순적 공동 상태에 있었던 벼슬했던 관리 중에 천주교도였던 사람들의 것을 전부 합쳐서 양두사족이라고 아까 그 책에서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설명이 저는 정말 다산에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의 천주교 문제를 이 양두사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책을 보기 전에 쓴 책인데 다산의 두 하늘 천주와 정조 그래서 우연히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다산에게는 천주라는 하늘과 임금이라는 하늘 두 개의 하늘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세상을 다산은 꿈꿨던 것이죠. 이것이 서로 모순이 아닌 공존하는 세상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 삶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서양의 학문도 배워오고 신앙도 갖출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도 두 개의 책인데요. 두 권으로 만든 책인데 청년 다산의 두 개의 하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아까 차를 몰랐지만 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천주교를 저는 몰랐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쓰면서 보니까 기록이 참 묘한 거예요. 기록이 묘하다는 것은 뭐냐면 천주교와 관련된 기록은 다산이 다 검열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전부 지우고 빡빡 지워가지고 문맥이 가다가 붕붕 떠요. 이렇게 요 안에 뭔가 한 패러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건너뛰니까 이게 맥락이 안 닿는 그런 기술들이 다산의 기술 속에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다산의 언급 속에서는 천주교 자기는 배교했다고 그걸로 끝나거든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산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또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디테일이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디테일은 또 뻥튀기가 돼 있어요. 저걸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되니까 과장을 했습니다. 한쪽은 축소를 했고 왜곡을 했고 한쪽은 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이 왜곡과 과장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산의 말이라고 절대로 그대로 곧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다산이 자참 묘지명을 쓰거나 천주교로 죽은 5명의 사람에 대한 묘지명을 써주는데, 그 묘지명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 천주교 신자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자기를 포함해서. 근데 억울하게 죽었다고 써준 글입니다. 이게 언제 썼냐면 회갑 때 쓴 거예요. 61세 때. 다산이 73세 4세에 죽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13, 14년의 후에 다산이 세상을 뜨니까, 자기가 만일 죽을 때 그 사이에 이제 개종하고 다 신앙 받아들이고 한 기록들은 너무나 자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다산이 죽었을 때 자기의 묘지명을 그때 60세에 썼던 묘지명은 14년이 없거든요. 그 내용 뒤에는 천주교 개종한 뒤에 내용도 없습니다. 다산은 놀랍게도 그 자기 묘지명하고 5명의 묘지명이 들어가 있는 책 한 권 앞에다가 비본 처리를 했어요. 비본이라고 자기가 친필을 써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 공개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고종 황제 때 고종이 다산하고 그 책이 좋다고 하니까 그 책 한 질 다 써가지고 들여보내라고 할 때 고종한테 어람본으로 보냈던 여의당 전서 속에도 그 책은 빠졌어요. 그 집안에 이제 다산이 엄명을 했으니까 뺐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천주교로 돌아왔는데 아니라고 했고, 5명 다 천주교로 죽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사실과 어긋난 내용들이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산이 그때는 중앙정계를 복귀를 꿈꾸고 있을 때니까 이제 그걸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비본 처리하고 세상 공개하지 못하게 했던 것인데, 1930년대 100주년 기념으로 그 책 만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다 들어가서 오늘날 그 기록에 의해서 다산의 천주교는 택도 없다라는 그게 기본 전제가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야 되는데 안 살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쓴 책이 조선 서학을 관통하다라는 책입니다. 이건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건 뭐냐면 관변 기록과 천주교 계통의 기록하고 다산의 기록과 그런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왜곡되고 축소한 것과 과장된 것을 이게 쳐내가지고 진실로 접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자료를 다 모아서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서학이 어떤 의미였을까? 서학이 가져온 것은 흔히 생각하면 폼베이 화산 같은 거 화산대로 하면 이게 몇백 년 덮여 있다가 농부가 밭 갈다가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파보니까 몇 미터 밑에 지하 도시가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하 도시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논밭일 뿐이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조선의 천주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절대로 과소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고 사회에 어마어마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파장을 마치 화산재에 덮인 논밭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서학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과 그림자를 들였을까? 본질적인 문제, 그들은 왜 천주교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쪽의 연구자들은 시성시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인이 되느냐 복자가 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순교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지 이 중간 지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국화가는 쪽은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산이 천주교로 나중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더 이상 다산을 모욕하지 말라고 저한테 공개적으로 거의 협박 같은 글을 씁니다. 더 이상 다산을 모욕하지 마라. 세상이 전부 위선에 가득 차서 속상한데 너까지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러면서 다산까지 위선자라고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격분을 해서 말하니까 국학 쪽에서는 다산이 천주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천주교 쪽에서는 우리는 관심 없어. 걔는 배교했으니까 복자도 안 되고 성인도 안 돼.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니까 요 지역이, 요 지대가 사각지대가 돼버리고 중간 점이지대가 돼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지대가 돼버린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했던 것이 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극이라는 책을 다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칠극은 판토하라고 하는 스페인 선교사가 쓴 인간의 7가지 죄종과 그 죄악을 극복하는 7가지 덕성에 관한 것인데, 이 내용은 지금 읽어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교만에 빠지고 이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소부화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까지 다 인용해가지고 서양의 금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책이에요. 근데 이걸 한문으로 썼어요. 판토하가 중국 독자들을 위해서, 캐톨릭 정교를 위해서. 근데 겉으로 천주교의 색깔을 세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논어 읽는 느낌으로 정말 그런 아포리즘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서양의 천주교와 동양의 유학이 만나서 탄생한 인생수양서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도 출판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박해 시대에 이미 번역이 돼가지고 10책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읽히고 했던 그런 책들입니다. 사도세자가 읽었고, 성호 이익이 이 책을 읽고, 야, 이거 대단한데? 우리 유학의 교양서하고 똑같아, 수양서하고 똑같아. 우리가 4단 7정 이야기 하는구나, 얘들이 7극 이야기하는 게 뭐가 다르지? 읽어라!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했고, 다산도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서학에 빠져들었다고 자기가 자기 글에서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질투와 탐욕과 분노, 식탐, 음란, 나태, 이것이 7가지 큰 죄악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덕성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예화들이 한 항목마다 수백 개씩 이렇게 쫙 이어지는 정말 근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왜 빠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쓴 한문이라 이게 논어의 7배, 맹자의 2.7배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래서 한문 문장이 좀 이상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전부 영어식 포유복문으로 막 돼 있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그 결을 읽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이제 우정론에 관한 마테오 리치의 책과 마르티노 마르티니라는 서양 선교사의 책을, 우정에 관한 담론인데, 이 우정에 관한 담론이 연암 박지원을 비롯해서 박제가 이런 그룹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죠. 그래서 연암의 열하일기에 보면 마테오 리치의 무덤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서 이것도 번역을 했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우정론 영풍을 일으킨 서양 현인의 금원집입니다. 이 금원집의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친구란 제2의 나다. 요거 딱 짧은 글입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제2의 나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제2의 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정에 관한 짧은 이야기.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다 부하들에게 나눠줍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옆나라에 다리우스 왕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다 나눠주면 네 창고에는 뭐가 있냐? 네 창고는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 창고는 내 친구의 가슴 속에 있지.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막 열광을 하고, 우리도 저런 우정을 나누자 이러면서 이제 우정의 열풍이 이제 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람기락이라는 책을 찾았는데, 책은 제가 이제 발굴해서 번역한 책입니다. 서학을 둘러싼 남인들의 전쟁 기록입니다. 그 서학에 대한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꼭 뒷이야기들이 여기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송담유록이라는 책은 초기 교회사 자료의 숨은 보석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이게 홍희섭 박사가 가지고 있던 책입니다. 1957년에 처음 해제가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해제가 나온 이후에 지난 7, 80년 동안 아무도 이 책을 본 사람이 없고 인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연대 홍희섭 문고를 쳐들어가서 뒤졌더니 거기서 나왔어요. 분류도 안 돼 있고 정리도 안 돼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첫 줄부터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서 교회사에 관한 정보가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 나와서 이것도 번역을 해서 제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파란 썼던 젊은 다산과 천주 교회사 자료를 문헌을 연구했던 이 두 개 사이를 이제 합쳐서 쓴 것이 이제 다산의 일기장이라는 책입니다. 일기는 사실은 한 2,250매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일기입니다. 제가 쓰고 나니까 3,200매를 썼어요. 그 일기에 대한 해설과 주변 자료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서 백문백답으로 읽는 인간 다산과 천주교에 얽힌 속내라는 부제를 달아서 이제 썼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국학계에서는 국학계대로 다산을 위선자로 만드는 나쁜 놈이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고, 천주교계에서는 계속 사사건건제 발목을 잡고 해서 저는 이제 다산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1921년에 1791년에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상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기를 거부했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죽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묘지가 230년 만에 발굴이 됐어요. 전주 바우베기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런 야트마한 무덤들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임시 그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 무덤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뼈까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목 잘린 이 칼 커팅된 거 보이시죠? 참수했으니까 목을 잘랐는데 이 목뼈까지 잘린 상태로, 사실 230년이면 흙만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정상인데 이런 잔뼈까지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이 뼈를 보시면 팔꿈치 아래 없고 무릎 아래 없죠. 육시를 당한 겁니다. 아주. 목은 목대로 잘리고 팔다리 다 끊어진 상태로 죽어서 했던 시신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윤덕렬의 아들 윤경이 있고 윤경의 아들이 윤지충이고 윤지헌이에요. 아까 그 두 시신. 여기 보면 사학으로 죽었다 나오죠. 여기에 보면 정재원인데, 정재원이 바로 정약용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하고 윤지충은 이종사촌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가까워요. 이 애들이 천주교를 믿은 게 다산 때문에 믿었습니다. 다산이 포교한 거예요. 봉은사에서 과거 시험 보러 온 애를 꼬셔가지고 천주교 신자를 만들어놨는데,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둘은 죽었으니까 다산이 죄책감이 있죠. 그런데 이 무덤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휘는 상현이고 자는 경삼이고 신미생이고 본가는 안동이다 했고, 여기는 보면 송명은 지충이고, 이게 놀랍게 성명보록, 보록은 바오로거든요. 바오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명은, 천주교 세례명은 바오로다. 자는 우용이고 김여생이고 본가는 해남이다. 이렇게 다 이 편지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다산 글씨라면 제가 누구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발굴한 것도 제가 제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다산의 글씨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서예를 한 5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산 글씨 베껴 쓰고 그랬거든요. 딱 보는 순간 이게 다산 글씨라는 거 알았어요. 다산이 썼다. 이때 다산은 천주교 배교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탁 보면 알아. 이거는 안 통하죠, 학술적으로. 여기 이제 정면으로서 보면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데, 이건 전형적인 다산 해서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니까 제가 이 사발 속에 있는 글씨와 관련된 똑같은 글자들 다 찾았어요. 이게 서첩에 하나씩 오려낸 겁니다. 똑같은 글자를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싱크로율이 나옵니까? 공자도 하나를 파임으로 하면 가운데는 굴렸고, 점으로 찍으면 날카롭게 올라서 점으로 찍었죠. 이게 두 가지 스타일로 다산이 쓴 거예요. 자자, 요 글자, 연자 같은 거 싱크로율을 보십시오.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용자도 마찬가지. 뭐, 배울학자, 이런 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추사의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집자를 하면 한 글자도 같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싱크로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에 거는 사발의 글씨고, 밑에 거는 아까 오려낸 글씨 중에 제일 가까운 것들을 모아가지고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싱크로율이 한 80~9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저거 발표했을 때, 천주교에서 발표했을 때 저게 다산의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건 다산 글씨다 하고 이제 썼으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그쪽에서 이야기가, 그걸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쓰냐.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바로 카톨릭 신문에 다산 글씨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산의 글씨는 저는 필체대조로 했으니까, 그럼 필체대조로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 아니래더라. 이게 이제 그 반박의 근거고, 제가 제시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머릿속에 든 생각만 가지고
가짜다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반박이 나왔습니다.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더니 아까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협박을 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차계가 50년씩 했다는 그 차계의 원로가 어느 날 광주 박물관에서 차 특별전을 해서 제가 갔더니 그 홍보 영상 있지 않습니까? 홍보 영상에서 한복을 입고 탁 나와가지고 떡차 제다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녹차가리 만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그래서 나한테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떡차 문제는 이제 10년 지나니까 완전히 평정이 됐습니다. 아무도 제 주장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가 그늘을 해체하는 문제, 뭔가 이렇게 터부, 우리 사회가 금기시하는 영역을 건드리면 꼭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근데 뭐 학문에서 그런 정도의 대가는 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바꾸는 것에 대한 대가죠. 그래야 민낯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로 말했으면 팩트를 비판해서 그 입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검증도 없고 비판도 없고 비난만 있었어요. 어떤 주장에 대한 도전을 꼭 도발로, 네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하는 도발로 받아들이고, 논거를 제시한 비판을 꼭 비난으로 받아치고, 무엇인가에 대한 해설이라야 한다고 주제 넘게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는 좀 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서 자꾸 담론을 키우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구름 잡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저는 또 오히려 좀 좁혀서 좀 디테일로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국의 호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말이 있습니다. 대담한 가설, 소심한 구정 그랬거든요. 설자를 저 설자로 썼더군요. 그러니까 대담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은 꼼꼼하게 입증을 하는 것이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계속 이제 똑같은 말, 동어 반복에다 똑같은 말만 하는 것이니까 이게 학계에 바벨탑만 쌓는 그런 결과가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